임대인 입장에서 아 그거 돈 얼마나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럭스부동산의 김 사장이고요. 오늘은 제가 뭐 이런 상가나 아파트 매물 리뷰가 아니라요. 요즘에 조금 핫하잖아요. 이게 표현이 핫하다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 전세 사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세 사기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인 이슈가 조금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법률적인 문제 우리 그 전문가가 우리 또 그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변호사님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역의 조만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증금을 단순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만기 때 못 돌려줬다고 해서 전세 사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때가 우리가 뉴스나 언론 같은 데서 나온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을 때부터 그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고요. 그냥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가 돼서 나는 줄 돈이 없으니 뭐 속된 말로 배를 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초부터 고의로 나는 전세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안 되고 의사도 없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세 사기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요즘에 부쩍 조금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그런 데에서 전세 사기에 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뭐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불과 한 1, 2년 전에는 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뭐 빌라왕, 건물왕. 이게 빌라왕 같은 분들은 뭐 빌라를 뭐 한 1000채까지도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개인이 이렇게 뭐 10채, 100채, 1000채 이렇게 소유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일부 공무원,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특수한 이제 직렬에 있는 공무원은 취득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일반 저희 같은 이런 서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뭐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라는 이런 거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품이 아파트나 뭐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빌라 있잖아요. 이게 그런 공동주택 중에서도 빌라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빌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아파트 이렇게 한번 얼마인지는 KB 시세도 다 나와 있고요. 다 우리가 그 해당 상품의 시세를 알 수가 있는데 빌라는 알 수가 없어요. 뭐 KB 시세도 없고 그렇다고 거래되는 거가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뭐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조회를 해봐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 알 수 있는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를 떼보면 또 터무니없이 또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전세 사기가 주로 이제 빌라를 좀 타깃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세 사기의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가장 빈번하고 가장 흔한 수법, 제가 좀 표현이 수법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나쁜 놈들이니까. 그 사기니까 진짜 그럼요. 이게 제가 이거는 그냥 좀 여담인데 전세 보증금이 왜 나쁘다고 전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기도 종류가 많은데 전세 사기는 보통 소액이더라고요. 뭐 보증금 뭐 한 1억에서 2억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1, 2억이 자기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기 치는 그 아주 그냥 나쁜 새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기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전세 사기 수법을 보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전세 계약을 해요. 그 변호사님 전세 계약을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랑 전세 계약을 해요.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제 잔금을 치잖아요. 내가 입주를 하고 할 때 되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A라는 사람을 믿고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제3자인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을 하는데 잔금을 칠 때 보니까 난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 이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B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상 내가 주인이다 뭐 이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게 내가 계약한 사람은 A인데 B라는 사람한테 이제 명의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고지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한테 나 주인이 B한테 넘길 거다 이렇게 고지를 하지 않아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뭐 이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고지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고지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매매를 할 때 세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포괄 승계를 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B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B라는 사람의 신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는 B한테 그냥 명의만 넘겨줬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지죠, 바지. 진짜 좀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 분께서 전세 만기가 됐어요. 전세 만기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는 내가 조금 발빠르게 알아서 B라는 사람이 이제 명의가 바뀌었다는 걸 안 케이스고 심지어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A에서 B로 넘어가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등기부를 떼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전세 계약 동안 살다가 이제 만기가 거의 가까이 돼서 내가 이제 원래 내 계약을 했던 그 A 주인한테 나 이제 나갈 테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A는 야, 나 그 집 주인이 아니다. B로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조금 불안하죠. 그래요? 하면서 이제 B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이 집 세입자인데 나 이제 그만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계약기간 만기가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B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하다. 야, 나는 실제로 그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나는 너한테 돌려줄 돈도 없고 사실상 배를 짠 거죠. 배를 쬐으니까 너가 그 집을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고 싶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니면 너가 이 집을 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수법이에요, 보통. 근데 전세 사기 수법이 되게 많아요. 뭐 물론 다양하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이 수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전세 사기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집의 매매가, 그러니까 그 시세라고 하잖아요. 그 시세가보다 전세 금액이 같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깡통 전세. 그러면 또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깡통 전세를 왜 들어가냐? 애초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기꾼을 정말 이 전세 사기 하시는 분이 그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꾼이 맘먹으면 안 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쉽지 않죠. 이게 이 전세를 할 때 그래요. 나를 빼고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한번 사기를 엮으려고 하면 세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간 도박판하고도 같아요. 다 사기를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의 시세가 3억인데 뭐 전세가가 3억이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문할 수 있는 거는 이 집이 3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이 3억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사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매매 사례가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집이 2억인데 한 3억, 4억 정도 되는 거를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 금액보다 이제 높은 걸로 실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보여주죠. 야 봐라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매매된 금액이 뭐 4억 4억이니까 뭐 전세로 한 3억 정도에 들어와도 넌 안전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집의 실제 가치는 2억인데 그러면 변호사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세입자를 이렇게 그 사기를 치려고 실질적으로 지네들끼리 이렇게 짜고 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는 것도 뭐 문제가 안 되나요? 보통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런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기치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저도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뭐 제가 지금 혹시라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하는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다른 우리 지금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빌라 열심히 조금 좋은 위치에서 하셔서 분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절대로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전세 사기를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전세 사기를 알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많이 조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가 B로 이제 명의만 넘겨줄 때 야 너는 그냥 명의만 받아라 하고 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의를 받아가는데 취득세도 다 내주고 뭐 우리가 이게 리베이트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베이트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전세를 얻으시려는 분의 전세금이죠. 왜냐면 깡통 전세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얻으려는 그 전세금보다 그 집이 실질적으로 더 낮으니까 내가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은행이 바보가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이 2억인데 어떻게 3억짜리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합심이라고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합니다. 뭐 이 집을 뭐 금액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대출을 또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슈를 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 뭐가 날라옵니다. 뭐 경매 개시 결정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뭐가 날라와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은 뭐 세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전세 사기에 이렇게 조금 해당이 안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뭐 빌라왕, 그런 건물왕 같은 그런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집이 100채예요. 집이 1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중개를 저는 그래서 좀 의심이 들어서 하진 않았는데 세금이 제가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니까 처분권자가 국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자가 돼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나라 우리가 그 세무서에서 그 가압류를 걸어서 이제 그 처분권이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미납된 게 10억이더라고요. 뭐 물론 여러 채 걸쳐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이 사람이 체납을 했기 때문에 경매를 받으면 그럼 변호사님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 집으로 이제 나라에서 특히 세무서에서 경매 처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보지 않나요? 보통은 손해를 보죠.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경매는 이제 시작가보다 보통 유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찰되는 금액만큼 그러니까 세입자가 최선 순위로 이제 본인의 그 순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찰되는 만큼은 최소한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앞에 또 경매 비용이나 이런 것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다만 얼마라도 받아가는 사람보다 아예 그냥 깡그리 그냥 피해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당일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전입신고를 뭐 빨리 했다고 한들 먼저 떼가는 세금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찰되는 게 깡통 전세다 보니까 나는 이 집이 3억인 줄 알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경매에 게시가 되다 보면은 뭐 2억부터 시작한다든지 왜냐면은 뭐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